요즘 세계적으로 원전 대세론, 그러니까 원전 르네상스가 돌아올 거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전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비상 권한을 동원해서 미국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또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국가들이 원전국에 합류하고 있는지 이슈 브리핑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유럽에서 원전 부활 움직임이 빠르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국가들이 현재 원전 정책을 확정하거나 재검토 중인 국가들인데요. 먼저 벨기에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 허용 등 원전 산업 부활 계획을 압도적인 표차로 지난 15일에 통과시켰습니다. 2003년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올해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무려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꼽히던 덴마크가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 나서기로 했습니다. 40년간 지속해온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 밖에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죠.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 3월에 원자력 기술 사용 허용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가동을 영구 중단한 독일 역시도 원전 재가동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 전해져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스페인 역시도 원전 폐쇄 계획을 재고하는 등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탈원전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특히 유럽 국가들이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면서 전기료가 폭등했었죠. 에너지 안보 심각성을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또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했는데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해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독일이 입장을 바꾸면서 유럽 원학과의 원전 활성화의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원전 관련한 프랑스의 노력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독일의 이번 결정이 유럽 국가들의 정책 걸림돌이 제거되는 조치라면서 또 프랑스와 독일 간의 협력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측에서 이번 결정 덕분에 유럽연합 법률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전에 대한 모든 편견이 제거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던 국가들의 정책 기조 변화로 믹스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과 원전을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내에서는 오늘장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간 오늘장 주제는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원전주의 상승, 원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게요. 중앙대학교 정동욱 에너지공학부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독일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독일까지 이제 기존의 탈원전 기조를 철회한 건데 그 배경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안보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또 독일에서 전기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걸 재생에너지 이런 걸로서 다 충당하다 보니까 전기값이 우리나라에 거의 3배, 4배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라서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실제로 옮기기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자력을 갖다가 다시 좀 이용을 해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 독일이 조치한 것은 뭐냐면은 자국 내에 뭐 원전을 짓겠다 그런 건 아니고 유럽 내에서 원자력이 확대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기네들이 반대하거나 거기에 대한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럽 국가 내에서 유럽 내에서 원전을 갖다 확대시키는데 어떤 촉진제가 될 거로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유럽에서 원전 정책이 조금 더 힘을 받아서일까요? 한국에 대한 견제도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합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프랑스 중심의 유럽이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체코 원전 수주는 뭐 다행히 가능할지라도 추가적인 유럽 쪽 수주는 조금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체코 지금 원전 두코바니 원전 두 개 발전소에 대해서 수주한 거에 대해서는 제 보건단은 이거는 뭐 계약은 갈 걸로 보고요. 다른 국가에 지금 원전을 다시 또 추가로 수출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가 어떠한 협력하자는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 협력의 프레임을 정확히 몰라서 이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체코가 두코바니 이후에 테물린에 다시 또 두 개 호기를 갖다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5년 내에 결정할 텐데 우리한테 옵션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EDF가 또 여기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져서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로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체코의 추가 원전 수주는 가능할지라도 다른 유럽 국가는 뭐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IP 문제도 좀 엮여 있으니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유럽 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원전의 사용량을 4배로 확대한다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블룸버그 통신은요. 이에 한국이 최대 수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지목을 콕 집어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이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제 보기에는 뭐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도 원전을 3배로 늘리겠다 했습니다. 현재 한 100기가와트 규모 되는데 100기가 좀 안 됩니다. 근데 3배면은 약 200기가를 추가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한술을 더 떠서 4배로 가겠다. 그러니까 300기가를 증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규모라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APR 1400 이거 200기를 세워야 됩니다. 200기를. 그러니까 연간 앞으로 25년 남았으니까 연간 적어도 8개 9값이 이게 지어야 되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제 봐서는 뭐 쉽지 않은데 이런 걸 갖다가 적게 공급해가지고 원전을 갖다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서방 국가에서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국은 될 거로는 분명한데 조선산업도 지금 미국이 거의 무너졌으니까 조선산업도 우리나라하고 협력하자 심지어 군함까지도 우리나라에 보내서 이걸 정비를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전의 기회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공급 능력 갖고 도 이 미국이 지금 바라는 걸 다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건 좀 지켜보고 아마도 미국 내에서 자국의 원자력 산업 인프라를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협력을 갖다가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공장도 지어주고 또 원전도 지어주고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유대 관계가 강화되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원전 국가로서 아마도 위상을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도 두 분과 함께 이슈에 따라 국내 원전주 향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님, 드디어 독일, 그 고집 세던 독일도 이제 원전 반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벨기에에 이어서 독일의 원전 회기, 과연 국내 업체들의 충분한 수혜가 될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까요? 일단 뭐 프랑스가 계속해서 하자고 하니까 사실은 유럽 내 EU 국가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어떤 이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는 가스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어떤 생각들을 EU 내에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이제 뭐 유럽 내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발전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NG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다른 나라에서 다른 데서 러시아에서 수입이 안 되니 다른 쪽에서 수입에다가 발전을 돌리려고 하니까 용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신재생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사실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로 돌려서 그 부분을 메꾸자라는 부분인데 뭐 기존에 독일이 2023년에 반대를 했다가 이번에 좀 선회를 했죠. 결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랑스의 입김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면서 원전이 EU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SDM이라든지 뭐 핵융합 관련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투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발주도 유럽 각국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독일이 찬성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EU의 전반적인 어떤 통합적인 정책이 좀 나오려면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발주가 시작되고 뭐 수주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도 사실은 반대 여론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대선 주자들이 친환경과 원전을 같이 가자, 또는 어떤 한 대선 주자는 원전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물론 원전에 대한 크게 찬성을 했지만, 다음 정권에서도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는 단기적인 이슈와 중장기적인 이슈를 동시에 엮어서 같이 봐주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원전 테마주들에는 충분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우리 이마영 캐스터도 브리핑을 통해 알려줬고, 또 우리 교수님 전화 연결을 통해도 들어봤는데, 유럽이 한때는 탈원전 정책의 본거지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지금 친원전 사업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이유, 바로 에너지 안보 때문이라고 또 변영희 대표님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 LNG 가스의 좀 공급의 어떤 공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향후에 뭐 우크라이나와 이 종전 협상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좀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데이터 센터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단기적보다는 중장기 전력 수급에 좀 화두가 좀 됐던 부분들은 사실상 뭐 신재생 에너지로 이 전력을 수급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는 점이 사실 이제 원전 정책을 좀 확대시키거나 원전 비중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기조를 보면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인 뭐 스위스가 작년 기조에서 이 탈원전 정책을 좀 추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덴마크가 40년 만에 SMR의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기조들은 일단 이 원전 도입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원전을 좀 도입하시는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유일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뭐 한국이 오히려 좀 단기적인 어떤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 탈원전 기조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이제 지금 라인을 변경해 가는 와중에도 결코 우리가 체코 원전 과정에서 봤잖아요. 유럽의 한국 기업 견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럽 국내 원전주의 기대를 크게 품기에는 이 유럽 시장의 친원전 기조는 글쎄요, 국내 관련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긴 좀 힘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라든지 원천 기술 미국 의존이 부각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좀 저렇게 좀 좋은 쪽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프랑스가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은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U 내부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전이 건설이 되는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면 추가적인 어떤 수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큰 수주들 뭐 처음에 나오는 수주들은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우방국들이 먼저 받아가겠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어떤 수주들은 국내에 좀 낙수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유럽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SMR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기술을 좀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쪽의 수출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건설해야 되는 어떤 원전의 이 건설 대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 업체 또는 두 업체가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어떤 규모입니다. 만약에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다면 사실은 다른 업체들과 다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국내 업체들이 분명히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유럽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슈로 주가가 좀 오르겠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큰 미국의 어떤 이
프랑스나 어떤 유럽의 우방 국가들이 먼저 수주를 받아간 이후에 그 다음에 국내 업체들이 또 수주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번에 또 미국의 어떤 수주까지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그림까지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적인 수혜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것이고 나중에는 직접적인 어떤 수주를 받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면서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주가를 추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살펴보시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럽 쪽은 워낙 또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붙지만 그 외에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은 지금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장시용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원전 사용량을 뭐 4배 정도로 확대하기로 말을 하면서 해외 외신 지금 한국이 큰 수혜 국가라고 딱 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분명히 우리 변영희 대표님도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우선 뭐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원전의 기술 한 26기술을 현재 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축적된 뭐 기술은 단순 어떤 기술의 어떤 의미를 좀 넘어서요. 설계와 뭐 시공, 운영과 정비, 해체까지 여기 더해서 뭐 전체 사이클을 모두 좀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이제 한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체코 원전의 어떤 본계약 체결이 좀 지연되면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평가는 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친원전 정책 기조에서 오히려 확장 성과를 좀 보여준다면 한국이 좀 유일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 도입될 수 있는 어떤 제재 영향들을 한국이 좀 동일하게 좀 이어받을 수 있는 반사수혜 관점에서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외 성과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2038년도까지 전기본 11차 전기본의 어떤 내용들 보면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SMR 1기의 추가적인 어떤 이 원전 도입들이 구체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를 좀 회귀해 보면 원전 산업이 이렇게 달궈지다가 식는 게 여러 번 반복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이번 원전 산업에 있어서의 내러티브 형성, 분명 과거와는 좀 다른 결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시용 차장님은? 일단 2000년대 후반에 중동 붐이 일었습니다. 네. 중동 붐이 일었을 때 UAE의 수출에 성공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터지면서 사실은 완전히 확 식어버렸죠. 전 세계의 어떤 탈원전 흐름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수출 드라이브를 또 걸었죠. 그리고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가 건설이 재개가 되면서 원전 붐이 다시 분화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도 또 한번 주가가 어그러진 적이 있었었고 2021년과 22년에는 SMR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붐이 일어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원전 쪽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분화했지만 사실은 이제 체코라든지 사우디 이게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수주가 좀 안 되면서 기대가 굉장히 좀 과잉하다 보니까 그 후에 주가가 또 급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좀 회귀를 하고 SML이 본격화되면서 또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주가 나오는 것은 없고 앞으로 향후에 좀 나올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책이라든지 지정학적 이슈로 어떤 단기 모멘텀만 좀 강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주를 엄청나게 꾸준하게 받아서 뭐 2년, 5년 뒤에 실적이 꽂히는 조선산업처럼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반이 조금 지속성 있는 수요 기반이 좀 부족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예컨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또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다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재정이 뭐 SMR이라든지 신기술도 등장을 했고 EU에서 텍소노미도 인정을 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이라든지 안보 또 ESG 관련된 자금 흐름까지 구조적으로 모든 게 맞물려 있는 첫 시즌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 것은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수주가 하나둘씩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은 주가를 대응을 하시고 추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때는 중장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큰 뭐 올해 또는 내년, 내후년까지 이쪽 원전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긍정적인 어떤 섹터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과 같은 또 하나의 섹터가 나온다면 이제는 원전이나 친환경 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반드시 좀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원전에 관련돼서 쫙 어떤 지금 이력이 있었는지 과거부터 지금 현 주소까지 쫙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여러분, 미국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 수주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터빈 쪽 후발 주자임에도 기회가 분명히 찾아왔다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4월 9일부터 슈팅을 지금 쏘고 있거든요. 4만 원까지는 업사이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 보는데, 뭐 최근에 어떤 이전 고가, 최근에 뭐 상방 매물대 관점에서 뭐 부담이 없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정책 기대감도 일부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여기 대해서 뭐 가스터빈 얘기를 좀 잠깐 드릴 텐데, 세계 5번째로 2019년도에 개발을 좀 성공했고요. 2022년도에 국내에서 좀 상용화가 좀 됐습니다. 기말 기준에서 이 수주잔고 한 1조 원대를 좀 돌파했고 1분기 기준에서 보면 1조 7천억 원대까지 가스터빈의 이 수주잔고를 좀 획득한 바 있었는데 지난 뭐 3분기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가스터빈에 대한 연간 수주 목표량을 100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전에 관련된 주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사업 여력 관점에서 확장성 규모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양 이 수요 확대 부분, 특히나 이 후발 주자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오히려 좀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한 어떤 쇼티지 우려감들은 반사수의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원전 수주의 성과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가스터빈의 어떤 이 수주량들을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재차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스터빈 모멘텀까지 유효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상승 여력까지 좀 예단을 해주셨고요. 자, 원전주들 보면 1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시총 사이즈보다 큰 수주 성공 소식까지 좀 추가적으로 들려주면서 사우디, 필리핀에서 정말 대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알려줬는데 과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중동 중심 수주 기대감 여전한데 현실화가 될까요, 장시용 차장님? 속도가 좀 걸림돌이죠. 사실 이제 중동 수주 네. 같은 경우는 뭐 기획 협상하고 실증하고 본계약하고 착공까지 굉장히 좀 긴 프로젝트 사이클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MOU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실증해가지고 본계약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뭔가 일이 빠르게 처리돼서 뭐 다른 나라든 중동의 또 일부 국가든 조그만 거라도 본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지 당장의 중동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나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월, 6월 실적을 그러니까 2분기 또는 3분기 실적을 뭐 지금 당장의 중동 수주로 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기수주 받았던 물량들 그리고 기존에 완공이 됐던 물량들에 대한 어떤 AS 물량들, 애프터 서비스 물량들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수주를 예측하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주 관련된 이슈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정책적인 이슈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TV토론에 한 2번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요. 정책 기대감에 또 한 번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원전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원전주 탑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어떤 종목 탑픽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단기적인 수주 성과는 예측할 수 없겠고요. 이 부분이 체코 본계약이 한 3분기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실적 반영은 뭐 3년 이내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을 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SMR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일부 좀 착공을 좀 시작할 수 있는 점 여기 대해서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와에 대한 협력 성과를 좀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내지는 뭐 원자력 모듈에 관련된 단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재차 좀 높아지지 않을까. 여기 대해서 가스터빈의 하반기 수주량들이 중동을 좀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고 있는 기조들은 미국향이라는 어떤 수주 기대 요인들과 좀 맞물리면서 상승의 어떤 연속성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가운데 장시영 차장님은요? 저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인데 사실 지금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아, 많이 올라 있어서.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좀 매매 관점으로 좀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진이라는 종목을 탑픽은 아니지만 사실 관심 종목으로 계속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도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사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 또 다른 원전주들이 수혜를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 조금 뚫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용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매출 비중이 전체의 35%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이 계측기에서 30%가 나오는 와, 이 사업이기 영업이익률 때문에 높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계측기 자체가 원자로 개발 시점부터 공동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신규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경쟁자가 와가지고 뭐 입찰이 바뀐다든가 수주가 바뀐다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경쟁자의 신규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SMR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10년, 15년, 20년의 어떤 실적을 견인을 할 텐데, 한국형 소형원전 ISMR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SMR 핵심 계측기기도 개발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은 이 우진이 경쟁 우위에 있다. 기가 막힌 해자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진도 원전 관련 종목주로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너무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우진에 대한 매력도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포인트, 코스닥은 720포인트를 넘겨가기 좀 힘겨워 보이는 시장인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변영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미국의 이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일단 일시적인 어떤 영향들 내지는 수급 정체 요인을 좀 작용했는데,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 정체를 좀 보였다는 점은 다소 좀 아쉽지만, 오히려 이 확장성 국면에서는 그런 영향들이 단기적보다는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책주에 대한 수남의 일부에서는 뭐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좀 나왔던 일부 정책주에 대한 흐름들, 이 부분을 좀 주시를 해보면 대선 일자가 좀 단기적으로 좀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투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는 어떤 차익 매물들은 실적주 위주의 어떤 포트 재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 중심의 수급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차장님의 전략은요? 저는 시장은 여전히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방산이 시장을 좀 장악하지 못했고, 실적 발표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개별 업종 종목 이슈로 시장이 좀 움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오래 가지 못했고요. 미국 시장은 사실 어제 감세 법안 발표로 인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뭐 외국인 자금 국내 증시 투입 여부에 따라서 상승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3분기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조치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좀 몰려들 것 같은데, 지금 국내 호텔들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의료 관광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텍스, 환급 관련된 종목인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홀테신라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중국 관련주들도 유심 있게 지금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엔터주까지 포함해서 유심 있게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장시영 차장,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